안녕하세요, 유순입니다. 아이의 방문을 열기 전에 3부 해볼 텐데요. 이제 청소년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 알았으니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사춘기 아이에게 말을 건다는 건 부모의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어르거나 달래거나 포장하는 것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진심이 아닌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는 어른스럽게 감정을 조절하며 승낙과 거절의 이유를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어쩌면 아이 앞에서 부모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을 거는 것은 마음을 거는 것이고, 그건 상대도 나에게 마음을 열고 말을 걸어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심이 아닌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춘기 아이와 대화할 때 똑같은 의미인데도 다르고 다르기에 아이에겐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그 작은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춘기 아이에게 밥을 먹으라고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밥 먹어, 밥 먹자, 밥 차려 놓았어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만약 세 문장 중 어떤 식으로 말해도 아이가 방에서 나와 별 투정 없이 밥을 먹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냥 밥 먹으라고 했을 뿐인데 아이는 알았다고 좀 내버려 두라고 라고 말하며 소리치며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면 아이는 엄마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엄마는 무척 화가 납니다. 밥 차리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정성껏 차려주었는데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심리가 까칠한 상태라 누가 뭐라 말을 걸어도 터질 것 같으면 밥 먹으라는 소리가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는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의 태도에 화내지 말고 조금 다르게 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말이 각각 아이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밥 먹어, 밥 먹으라는 말은 아무리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도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많이 지친 아이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짜증나고 화가 날 뿐입니다. 밥 먹자, 밥 먹자라는 말은 함께 먹자는 의미입니다. 의도는 좋지만 현재 부모와 아이가 밥상에 앉아 기분 좋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인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와 같이 밥 먹는 것조차 싫은 상태라면 이 말은 아이의 짜증만 유발할 뿐입니다. 밥 차려 놓았어. 이 말은 아이에게 선택과 자유를 허락하는 의미입니다. 차려 놓았으니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먹으라는 뜻입니다. 아이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어서 그런지 이렇게 말하면 아이의 까칠한 반응이 다소 줄어드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냉전 중이라 말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해도 식탁 위에 아이가 좋아하는 먹을거리를 준비해두고 이렇게 말한 다음 자리를 비켜줄 줄 안다면 서서히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절 잘 통했던 대화가 청소년기에 막히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합니다. 아이마다 심리적 상황이 달라 어느 단계에서 좋은 반응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5단계 중 어떤 과정에서인가 말이 통하고 마음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청소년과의 아주 특별한 5단계 대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멈추기, 2단계 함께 웃기, 3단계 믿어주기, 인정하기, 감사하기, 4단계 아이의 긍정적 의도 알아주기, 5단계 인지적 재미 키워주기. 먼저 1단계 멈추기를 보겠습니다. 아이를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일을 먼저 멈추어야 합니다. 잔소리나 혼내는 것, 화내는 것을 멈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필요하다면 그 첫걸음이 무조건 멈추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건 부모의 불안과 욕심을 멈추는 것이고 아이를 괴롭히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부모에게 지금까지 하던 걸 멈추라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를 혼내거나 소리 지르는 걸 멈추라는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멈춘다는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서 아이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모든 말과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한다고 해서 아이와 잘 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친 감정은 조절했지만 정작 그 말의 내용이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더 화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여고생이 휴일에 엄마와 한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엄마가 설거지 해줄래? 청소기 밀어줄래? 라고 물었고 딸이 청소기 밀게 라고 이야기했더니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밀면 구석구석 안 하잖아. 그냥 설거지나 해. 헹굴 때 꼼꼼하게 헹구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둘 중 어떤 일을 해줄래? 라고 물어놓고 아이가 청소기를 민다고 하니 제대로 청소를 안 한다고 설거지를 시키는 격입니다. 아이는 엄청나게 열받았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묻기는 왜 물어?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이를 화나게 하거나 답답하게 하거나 외롭고 슬프게 하는 모든 일을 멈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딱 한 달 정도만 의식주를 제외한 아이의 모든 것을 챙기고 시키는 일을 안 하기를 선택해 보십시오. 편안하고 담담하게 밥 차려 놓았어, 냉장고에 간식 있어 정도의 말만 해보고 부모로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지친 엄마 자신의 마음을 챙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소리와 혼내기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의대에서 만 9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 32명을 상대로 각자의 어머니의 잔소리를 녹음한 음성을 30초 동안 들려주고 뇌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의 잔소리는 자녀의 이성적 사고를 멈추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엄마의 잔소리를 듣자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뇌 영역의 활성도가 증가할 뿐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뇌 영역의 활성도가 떨어졌습니다. 잔소리를 듣는 아이들의 뇌는 부모에 대해 이해하려는 부분을 닫고 부정적 감정만 열어놓아 감정적 대응만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의력 조절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심리 기법 중에 멈추고 생각하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잔소리하기 전에 부정적으로 흐르는 생각을 멈추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하고 입으로 연습해 본 후 아이에게 말을 걸도록 해보십시오. 두 번째, 함께 웃기. 청소년 자녀와의 웃음은 함께 웃는다기보다는 그냥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머물며 동일 자극에 의해 동시에 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웃는 것과 함께 교감하며 웃는 것은 다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동시에 웃는다고 해서 함께 웃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웃으며 눈을 마주치거나 스킨십을 하며 함께 웃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쾌한 분위기는 함께 웃는 웃음에서 나옵니다. 아이를 어떻게 웃게 할 수 있을까? 아이에게 웃음을 잘 유발하는 부모의 특징은 별일 아닌 것에서 웃음을 끌어낸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유행어를 따라하거나 노래 가사를 응용하거나 라임을 살려 말하거나 가수의 몸짓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딸아이의 옷을 한번 입어보며 엄마 어때? 라고 하거나 아들의 모자를 한번 써보며 아빠 어울리지? 라고 말하기만 해도 아이는 이상해 안 어울려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이 모두가 유쾌한 태도의 힘입니다. 사람들이 웃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유머나 농담, 우스갯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런 웃음은 전체 웃음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편안한 대화를 나누면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도 쉽게 웃을 수 있습니다. 학교 다녀오는 아이를 이상가족 상봉하듯 맞이해보세요. 밥 먹는 아이를 보며 참 복스럽게 먹는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친밀감은 더 커지고 그래서 더 많이 웃게 됩니다. 얻는 웃음의 효과는 돈으로 사지 못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엄마 아빠와 함께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한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엄마 아빠와 좋은 생각을 나눈 아이는 학교에서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이는 그 사랑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아이는 멋진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멋진 청소년기를 보내기를 바란다면
썰렁한 아재 개그도 좋습니다. 어처구니 없어 하며 웃는 웃음도 서로 통하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특별한 대화법 세 번째, 믿어주기, 인정하기, 감사하기. 청소년 아이를 둔 부모가 아이를 평가할 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가 일주일 동안 계획을 잘 지켰다고 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이렇게 했다면 그 정도는 당연하지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살면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속상하고 원망스러웠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했기에 누군가 그걸 알아주고 나를 믿어주기를 바랬습니다. 혹시 운이 좋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격려해준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두고두고 감사하고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아이도 운이 좋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부모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되는 걸까요? 삶의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속성을 회복 탄력성이라 합니다.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어른이 그 아이 인생에 적어도 한 명은 있는 것. 엄마, 아빠, 할머니, 삼촌, 이모, 누구이든 간에 아이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준 한 사람. 그의 존재가 아이를 잘 자라게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누가 그런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대화법 네 번째, 아이의 긍정적 의도 알아주기. 청소년 자녀와 잘 통하기 위해 우선 지금까지 하던 걸 멈추고 함께 웃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를 믿어주고 인정하고 감사하기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조언들을 부모가 실천하기 힘든 이유를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아이를 믿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 의도가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가 시험 점수를 가짜로 말했다면 그 긍정적 의도는 무엇일까요? 엄마에게 혼나기 싫어서라고 대부분 생각하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실망시켜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서, 속상해하고 화내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웃게 해드리지 못해 죄송해서, 이런 마음들이 바로 아이의 긍정적 의도입니다. 만일 아이가 1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숙제를 계속 붙들고 낑낑거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기 싫어서? 이상하게 부모는 꼭 아이의 부정적 의도만 먼저 떠올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기 싫은 마음을 확인하고 아이에게 따져서 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의 긍정적 의도를 떠올리려고 해야 합니다. 짜증을 내면서도 붙들고 있는 건 숙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심는 백곰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에게 백곰의 하루를 기록한 영상을 보여주고 세 그룹에게 각기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백곰을 기억하세요. 백곰을 생각해도 되고 다른 생각을 해도 됩니다. 백곰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두에게 백곰이 생각날 때마다 배를 누르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느 그룹이 가장 백곰을 많이 떠올렸을까요? 결과는 백곰을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들은 그룹이 가장 많이 백곰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생각이나 마음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아이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들은 말을 잊어버리려 애쓰지만 결국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말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결국 그 부정적인 말이 아이의 언어가 되어버립니다. 난 원래 그래 하고 오히려 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날이 되면 아침에 부모는 아이를 격려합니다. 잘할 수 있어. 집중해서 시험 잘 봐.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그 전날까지 부모에게 비난받았던 말을 더더욱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그동안 부모가 혼내고 잔소리한 시간과 지지하고 격려해준 시간은 몇 대 몇일까요? 부모가 해준 비난의 말은
아이가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매 순간 저주스럽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더 압도적인 크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아무리 아이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강력하게 아이의 긍정적 의도를 찾아내어 말해주어야 합니다. 5번째, 인지적 재미 키워주기. 정서적 재미는 각성을 유발하는 이벤트, 즉 폭력이나 성과 같이 자동적인 각성 효과나 직접적인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 야기되는 흥미라고 말합니다. 반면 인지적 재미는 내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에 새로운 정보가 더해져 지식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흥미를 말합니다. 게임이나 자극적인 흥미거리에 느껴지는 재미는 정서적 재미입니다. 아이가 어릴 적엔 재미있게 노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정서적 재미를 만끽해도 그 다음날 아이의 행동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서적 재미만으로는 성장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해서 기분도 만족스러워야 하지만 뭔가 배우고 성장했다는 느낌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이런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은 정서적 재미가 아니라 인지적 재미입니다. 인지적 재미는 무언가 새로운 걸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흥미로움과 신기함입니다. 못하던 걸 잘하게 되었을 때의 뿌듯함과 의욕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호기심과 탐구심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싶게 만드는 심리적 원동력이 바로 인지적 재미입니다. 청소년기 부모 역할에서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이런 인지적 재미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인지적 재미를 발전시켜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것과 다른 새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에서 전혀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화면에 나온 여인과 노파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 그림은 영국 만화가 윌리엄 엘리 힐이 1915년에 미국의 한 유머 잡지에 게재한 것입니다. 이런 그림은 하나의 그림이 2개 이상의 사물로 인지되고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서 다이도형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자극이지만 기대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관심 있는 것은 정경이 되고 무관심한 것은 배경이 되어 묻혀버립니다. 마치 칵테일 파티 효과와 비슷합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란 파티와 같이 시끄러운 장소에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의 말만 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는 정경이 되고 다른 소리는 배경이 됩니다. 아이가 부모와 대화를 나누어도 신경은 온통 스마트폰의 친구 문자에 가 있다면 친구의 문자가 정경이고 앞에 있는 부모가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 배경이 되어버린 부모와의 대화는 아이의 뇌리에 기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이도형 등의 자료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젊은 여인을 먼저 찾은 아이는 노파의 얼굴을 잘 찾지 못합니다. 이때 초점을 다르게 보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노파를 찾기 위해 아래쪽 턱에 초점을 맞추고 약간 벌어진 입을 먼저 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 인중을 따라 올라가서 커다란 매부리코를 보게 하니 그제야 아 보여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는 이런 자료들을 활용한 대화를 몇 번 나눈 뒤에 이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네요. 친구가 저만 보면 놀리고 깐죽거려서 걔가 저를 싫어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걔가 전에 나한테만 그러는지 다른 애들한테도 그러는지 물었잖아요. 그땐 나한테만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걘 맨날 그러고 있어요. 뭐 그냥 짜증이 많은 아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걔가 뭐라 해도 별로 열받지 않아요 라고. 인지적 재미는 새로운 정보와 기존 지식의 관계에서 유발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던 기존의 지식에서 다른 것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더해져 지식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더 커집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지적 재미가 아이의 심리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 10계명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대화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로 충분하다. 아이에게 미안한 건 사과하고 고마운 점을 찾아 말해주어야 한다. 그중 사과는 특히 꼭 하는 것이 좋다. 쑥스러워서 애한테 무슨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마음은 버려야 한다. 그래야 사춘기 아이는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하루의 마무리는 꼭 사랑해로 하자. 저는 아이한테 미안해란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한 일을 정말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진심을 다해서 아이에게 엄마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의 마음이 훨씬 더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 덕분에로 마음과 말을 바꾸자.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아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한 번 함께 웃을 일을 만들자. 네 번째, 실수와 실패를 겪는 아이의 편이 되어주자.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 관계가 어려워지면 부모가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쩌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수 있습니다. 힘든 아이에게 평소 원했던 작은 선물을 건네주며 이 또한 지나가는 일임을 알려주고 어떤 경우에도 엄마 아빠는 영원한 아이 편임을 강조해서 말해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꼭 지켜야 합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약속은 정말 중요합니다. 못 지킬 약속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오히려 든든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섯 번째, 속이 터지겠지만 때로는 심호흡하고 참아야 한다. 말을 많이 할수록 흥분하고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아이가 동의한 적 없는 것을 하기를 기대하지 말자.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면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일을 하게 만들 재주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덟 번째, 아이가 생각지 못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라며 불평, 불만이 많은 아이에게 삐딱하거나 반항적이라고 비난하지 말자. 아이는 아주 훌륭한 능력을 발달시키고 있다. 그러니 비판적으로 볼 줄 아는구나. 진정하고 내 생각을 좀 더 말해줄래?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좋은 관계 없이는 영향력도 없다. 부모 자녀 관계를 회복하자. 열 번째,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자.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원한다면 다른 비용을 줄여서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주려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사춘기 자녀는 감동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개학이 2주 더 연기됐습니다. 아이들과 24시간 붙어 있고 삼시세끼 챙겨주는 일이 물론 쉽지 않고 엄마도 아이도 스트레스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개학 전까지 남은 시간도 엄마도 아이들도 덜 힘들고 덜 스트레스 받고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여 둘 다 편안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이 시각도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니까 그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면 내가 누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낄 것 같습니다.